안녕하세요.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경제금융부 이윤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금융권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 대출을 받을 때 조달금리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을 토대로 한도와 이율이 결정되죠. 금융사들은 보통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고객에 대한 신용등급을 받고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분석하고 연체율이나 부실률을 예상해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자체 평가 시스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카드 연체 이력이나 카드 사용액 규모, 연봉 등의 금융 정보가 주로 이용돼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고도화됐고 개개인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머신러닝을 이용해 무려 최대 900여 개가 넘는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신용을 평가해 점수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는 건지 고도화되고 있는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 접어들면서 대출받기도 까다로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생각이 맞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윤아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금융사, 그러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한다면 직업군 우선 말을 해야 되고 연봉이 얼마인지 이제 증명서 떼가지고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진다는 건데 현재까지는 어땠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금융사들은 보통 나이스나 KCB 등 이 신용평가사로부터 고객 신용 등급을 이제 받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자체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분석화, 스코어링하고 점수화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연봉과 연체 이력, 카드사의 경우엔 카드 사용 금액 등을 살펴봅니다. 은행계 카드사는 은행 예금이나 계열 증권사 주식 투자 자금 등도 통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런 고객 정보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분기나 반기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고객이 직장을 변경할 경우나 연봉이 달라질 경우 등 이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도 이제 새롭게 신용 등급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신용 평가사로부터 받는 고객에 대한 정보가 같더라도 이제 회사마다 자체 스코어링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점수는 이제 따로 매기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별로 자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서 고객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신용 등급이 제일 중요할 줄 알았는데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각 사에서 갖고 있는 그 스코어링이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세밀화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객 분석이나 어떤 검증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서 파악을 한다면 그만큼 맞춤형 금리 제공도 가능해지겠죠. 특히 이 개인 평가 시스템의 고도화는 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이나 P2P, 카드사 등 이런 2금융권에서 더 활발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주 고객 중에서 중저 신용자의 비중이 1금융권보다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금융권은 이제 고신용자보다 중저 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만큼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 특히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얼마나 축적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해 출범했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이 좀 미비해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앱 등의 이용 실적 정보를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인별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은 이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꽤 오래 해온 만큼 축적된 데이터도 좀 많고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설명하는데요. 특히 기존 CB사 정보만으로는 변별력이 낮아서 자체 시스템을 고도화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업계 관계자 설명 보시겠습니다. 기존 신용등급 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웰컴저축은행은 약 900여 개의 다양한 변수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코어링을 했습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그 단어가 좀 눈에 띄어서요. 900여 개의 다양한 변수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코어링한다. 이 짧은 문장에 영어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보까지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앞서 일단 말했듯이 연봉이나 직업, 이제 카드 연체 이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용됩니다. 예.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연봉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당연히 좀 대출도 잘 되겠죠. 네. 자금 흐름 등을 보기 위한 통장에 대한 정보도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이 신용 행동 등을 포함해서 소비 패턴이나 기존에 있던 신용 정보와는 다른 새로운 신용평가 데이터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비금융 정보인 통신 이력이 대표적입니다. 이 통신 이력의 경우에는 뒤에 CG를 한번 볼까요? 예. 음성 통화 변화량이나 데이터 사용 정보 등도 활용하고요. 음성 통화 변화량이요. 그러니까 시간 변화 말하는 거죠? 음성 통화를 얼마나 예전에는 조금 사용하다가 갑자기 좀 아. 통화량이 많아졌는지, 예. 아니면 요금을 연체한 이력이 있는지, 서비스를 정지했는지, 가입 기한, 개월 수, 가입 유형, 보유 패턴 등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예. 조금 좀 흥미로웠던 게 단말기 유형 정보도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혹시 사용을 하면 어떤 스마트폰을 쓰는지? 대출을 좀 잘 내주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예. 그 개개인 스코어링하는 방식이 달라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예. 만약에 이제 고가의 스마트폰을 샀던 고객인데 할부로 꾸준히 잘 내왔다면 당연히 이제 대출에는 아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금융사별로는 다르지만 이런 정보들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서 서로 또 결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고객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데이터는 100여 개 미만에서부터 최대 아까 얘기한 대로 900여 개 이상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참, 이거 어쩌면 대출 잘 받으려면 스마트폰부터 신용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여기다가 저는 이거는 팩트 체크는 못했고 SNS 정보까지 이제 신용등급 평가하는데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있는 일인가요? 네, SNS 정보는 이제 모든 금융사들이 메인으로 이용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충분히 플러스 알파의 대안 데이터로 수집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좀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0대, 50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안정돼 있는 사람이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이 SNS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주 데이터로 당연히 활용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이제 P2P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SNS 정보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SNS 정보를 메인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교차 검증 차원에서 이제 확인 정보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신청서에는 서울대라고 학력 사항을 기재했는데 막상 이제 SNS 친구를 보니 해당 학교에 대한 친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예. 학력 위조를 의심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예. SNS 친구가 많고 활발하게 즉 사회적 교류가 조금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평판에 약할 것이다라고 가정해서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돈을 지출한 곳이 부정적인 곳이냐에 따라서도 신용도가 판단될 수 있는데요. 연체 이력이 없더라도 유흥업소나 도박장을 자주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신용도 평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GPS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거지를 서울 강남으로 대출 신청서에 기입을 했는데 이 사람의 GPS가 계속 전라도나 강원도 다른 지역으로 떴을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주거지가 서울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도 이 정보를 신용도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런 GPS 정보는 개인에 대한 노출 경로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금융사의 신용평가 시스템에는 이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GPS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니 이거 다니는 것도 신중하게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건 좀 어떻습니까? 금융사들은 일단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 일단 고객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가점을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는데요. 신용평가사의 신용도로는 부결이 날 사람이더라도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하게 되면 부결이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사실 정말
뭐 꾸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각도로 분석했는데도 없다면 반대로는 조금 더 쉽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아도 사실 충실하게 이제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이제 여러 요소로 평가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 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 이 고도화를 통해서 변별력을 기존 신용 등급 체계보다 3배 이상 높였고 고객의 승인율도 10% 이상 높였다고 하고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승인율과 부실률이 늘어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저신용자 고객군을 넓히는 효과는 물론 고금리는 받던 저신용자들에게는 적정한 금리까지도 제시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장단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말하는 것은 보다 이제 검증과 분석이 제대로 되고 저신용자들에게 거기에 맞는 대출 상품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듣다 보면 뭐 GPS도 그렇고 내가 어떤 스마트폰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고 아 이거 너무 간 거 아닌가. SNS까지 뒤진다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개인정보 문제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된 문제는 뭐 없습니까? 네, 우선 확실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 GPS 같은 경우는 그 금융사에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테스트는 했지만 예. 적용은 안 됐다고 아하, 합니다. 네. 이런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도 최근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인데요. 올 3월에 금융위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융권에 직접된 정보를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이제 해외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데이터 활용이 적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만큼 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 혁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사들은 당연히 고객 동의 절차를 받고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우리가 회원가입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약관 내용이 이제 방대하거나 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점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에 대해서 이윤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